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배어드 교양대학에 소속해 있는 성신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본 주제를 저희가 같이 이제 의논하고 기획하게 된 것은 벌써 그게 1년 반 전인 거죠. 그러니까 지지난해 겨울에 이제 저희 기윤실의 대표님이신 정병호 대표님과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좀 만연해 있는 그런 폭력들을 좀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얘기된 거는 뭐냐면 거시적인 담론으로 그동안 많이 해왔던 그런 얘기들 말고 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어떤 그 평화 추구 혹은 뭐 폭력 거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 기윤실 윤리연구소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하면서 각자 이제 그 전공 분야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전공 분야에서 나름 체계적이고 어, 또 평소에 우리가 이제 항상 거시적인 담론으로만 생각했던 거 말고 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 속에서 평화를 좀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로 전체적으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제가 좀 그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을 어, 침범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인 저희가 기획의 의도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쓴 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을 위한 평화의 윤리,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윤리를 추구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 제가 대학 때부터 좀 가끔씩 그 폼 잡으려고 시를 좀 읽었는데 오세영 선생님의 좀 시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부터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썼던 부분들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릇이라는 시인데요.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간 힘,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맹목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팔이여, 지금 나는 맨발이다.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상처 깊숙이서 성숙하는 혼,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오세영 시인이 1987년에 서울 시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이 작품이 생각났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크고 작은 상처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팔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찌르고, 또 많은 경우에 나도 찔리고, 그런데 저는 이 오세영 시인의 시에서 그래도 희망을 봤던 건 뭐냐면 이분은 상처가 아무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성숙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성숙의 가능성을 좀 찾아보려고 시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폭력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번 좀 성숙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상처를 통해서 혹은 갈등을 통해서 좀 더 다음 단계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한번 같이 해보기 위해서 이 챕터를 썼습니다. 사실 끊임없이 폭력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2021년도 3월 달에 발표된 법인데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묻지마 폭력, 특히
힘이 없는 여성들을 향해서 묻지마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법령이 제정됐는데 이 법령이 제정된 거는 저는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이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형법으로 충분히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 다른 법을 만들어낸 게 이 법이 나온 거는 좀 다행스럽지만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과연 한국 사회가 정말 갈등을 충분히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령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어, 범죄 혹은 폭력 이런 가능성에 늘 노출되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 폭력의 가능성에 노출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 오늘의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 가운데에서 원인이 뭔가를 좀 파악을 해낼 때에 좀 그 답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평소에 사회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 공부한 것들을 좀 잠깐 이 책에다 적어봤는데요. 이제 르네 지라르가 희생양에서 굉장히 흥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폭력의 대상, 혐오의 대상을 지목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사회의 거대한 그 폭력성을 그들에게 발현하는 그런 희생양을 찾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종교입니다. 그리고 지라르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거대한 폭력의 희생양으로 예수께서 희생당하신 그런 측면이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종교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폭력이 정당한 것이고 심지어 성스러운 것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누스바움 같은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자주 혐오로 드러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수치심을 감추려고 하고 수치심을 드러내는 어떤 상황을 되게 싫어하는 표현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내면에 이런 혐오 감정이 수치심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런 일종의 혐오의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 요런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제가 책에다가 썼고요.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동일성의 자아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릴 때에 저희들이 유치원 같은 데 다니면 이제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배우는 과정이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옆에 있는 아이도 나처럼 중요한 아이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걸 동일성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면 갈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중요성,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와 함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중요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정체성의 자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주체성의 자아, 정체성이 아니라 주체성의 자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동일성의 자아만 너무 생각하다 보면 이 주체성, 타인을 받아들이는 스스로의 주체성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철학적인 차원에서는 폭력이 많이 일어난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상대방을 1대1로 놓고 보는데 이게 나의 기준에서
상대방을 중요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폭력을 가해도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철학적인 사유의 방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나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그 동일성애자만 너무 강조하고 구체성애자를 강조하지 못한 경우에 유럽 사회가 폭력으로 가는 그런 어 그 과정이 굉장히 많았다. 특히 2차 대전의 전체주의가 그랬던 거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제가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제 폭력의 형식과 폭력의 양상들을 좀 분석을 해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음, 그냥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좀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멜의 갈등론에 나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갈등을 끝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방법을 우리가 보통 추구하고 사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요. 첫 번째는 소멸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타협의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화해의 방법인데요.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소멸하는 것을 상대방을 갈등의 원인을 없애는 것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그 순간에는 소멸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소멸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다른 방법으로 언젠가는 또 다른 갈등이 양산될 수 있는 그런 어 가능성에 노출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진멜은 소멸보다는 타협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아마 뭐 예수께서는 그것보다 더 나가서 화해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글에서는 어, 타협에 좀 더 그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소멸은 또 다른 폭력을 만들어내고 화해는 도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면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그 타협하고 좀 무언가 폭력을 줄여내는 그런 차원의 고민들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타협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찬수 교수님이 갈등의 평화 이론을 빌려와서 반폭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우리가 폭력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폭력을 없애는 그런 거나 아니면 완전한 화해로 나가는 이상적인 그것보다는 좀 일상의 삶에서 폭력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폭력을 이야기했고요. 저는 그 반폭력의 방식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제가 이제 되기의 윤리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예수께 찾아온 율법교사는 당시의 유대인의 기준으로 어, 율법의 잣대로 해서 자기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는 다른 식으로 바꿔서 질문하면 혐오해도 되는 대상과 혐오하면 안 되는 대상을 좀 구분해 달라고 그 질문한 거라는 게 이제 제가 분석한 의도고요. 거기에서 사실은 율법교사의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구분을 하지 말고 그런 구분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베풀어 주는 선한 이웃이 되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되기의 윤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당시의 율법교사가 했던 어떤 아주 전통적인 사유의 방법, 소멸하는 방법으로 무언가 그 갈등의 현장에서
싸워보려고 했다면 주님께서는 소멸이 아니라 되기의 윤리의 방식으로 해서 이웃 대어주는 방식으로 그 폭력 상황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어 저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승리의 추구에 우리는 너무 목표가 맞춰져 있거나 아니면 이상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희생을 본받아서 화해하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현실의 차원에서는 그것보다는 최대한 폭력을 줄여가고 좀 화해와 평화를 공정을 넓혀가는 차원에서 대기의 윤리를 한번 좀 실천해보는 그런 윤리적인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첫 번째 챕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명진 간사님의 질문을 그냥 하나 따로따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질문 같이 하시면서 또 대화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